안녕하세요. 시아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현대소설 문제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두 문제를 가지고 우리 보통 모의고사를 풀 때는 보기를 먼저 봐라. 보기를 먼저 보고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다 뽑아내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봐. 이런 얘기들을 대단히 많이 하는데 도대체 보기를 읽었을 때 어떤 정보를 추려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갈 수 있냐면 그냥 한글을 읽고 말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한글은 언제부터 읽었어요, 여러분? 뭐 초등학교 1학년, 뭐 빠른 친구들은 뭐 3살 때부터 한글을 읽기 시작하기도 하고, 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또 뭐 5살 정도에 한글을 읽기 시작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고등학생이잖아. 고등학생이라면 5살짜리가 한글을 읽는 것과 고등학생이 한글을 읽는 거 대단히 많이 다르겠죠. 무슨 말이냐면 5살짜리 아이들은 그냥 문자를 읽을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기억, 니은, 아, 야 이런 걸 조합해서 문자 자체를 읽어낼 거고, 우리 고등학생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자를 읽으면서 그 문자가 갖고 있는 또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읽어내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의미들을 뽑아내는 게 보기를 먼저 읽는 것의 의미인데, 어떤 보기에서 어떤 그런 정보들을 뽑아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5살짜리 아이가 한글을 읽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는 보기 문제를 가지고 보기에서 어떤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지, 특히 현대 소설을 가지고 그런 것들 여러분 한번 설명드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훈련, 그리고 그게 선택지를 풀어낼 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문제를 통해 보시죠.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모두 알다시피 보통 보기가 나왔다 그러면 국어에서는 3점짜리 문제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맞고 틀리느냐가 등급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크게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점짜리 문제, 보기 문제 같이 보시는 겁니다. 먼저 그런데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해주고 싶어. 현대소설 보기에서 잠깐만, 펜이 하얀색으로 바꾸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죠? 네, 보기에서 점검하고 가야 할 정보가 뭐냐?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요. 여러분,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소설에서 중요한 거? 소설에서 우리 알고 있죠. 인물, 사건, 배경이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예, 그걸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참 좋겠다 싶어요. 인물이 누군지, 특히 주인공과 관련된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들을 놓치지 말고 정리를 좀 하고 밑줄을 그어놓기도 하고 네모 박스를 치기도 하고 첫 번째로 정리하고 가야 될 내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건과 갈등이 있을 거예요. 사건과 갈등이 있으면 중심 사건이 뭔지, 또 어떤 갈등이 나타나는지가 보기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건이랑 갈등을 잡아보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배경, 인물, 사건, 배경이 중요한데 마지막 배경에는 여러분 시간적인 배경도 있을 것이고 공간적인 배경도 있을 것이고 시대적인 배경도 있을 거예요. 특히 시대적 배경이 나온다 그러면 놓치지 말고 정리를 해놓고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고맙게 보기에서 뭘 주는 경우가 대단히 많으냐면, 이렇게 인물들이 특정한 사건을 만나서 갈등하고 그 시대적인 어떤 현상을 드러내고 이러다가 결국은 마지막으로 노출시키는 게 이제 주제잖아요. 보기에서 주제를 드러내주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를 읽었는데 이 작품의 주제가 나왔어. 나 본문 읽지도 않았는데 너무 땡큐가 되는 거예요. 주제가 나온 문장은 절대로 놓치지 말고 잘 잡아내야 된다라는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기에서 자주 주는 정보가 뭐냐 그러면 소재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특정한 소재가 있을 거고 그 소재가 어떤 작품의 어떤 사건 전개에 또는 주제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던지는 소재가 있다면 그걸 소개하는 보기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에서 이런 정보들을 잡아봐야 된다라는 거 정리하시고요. 별표 5개 하시고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 있는 거야.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 있다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기 문제를 풀어낼 때는 이런 정보들을 최대한
최대한 잡아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이랑 실제로 그러면 한번 요 보기에는 어떤 정보들이 나타나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같이 보세요. 말하는 징소리는, 자, 선생님 지금 가져온 지문은요, 올해 EBS 수능 완성 5차 모의고사에 실려있는 현대소설입니다. 혹시 교재가 있다면 그 교재를 같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보세요. 말하는 징소리는 문순태가 쓴 징소리 연작 중에 하나로, 연작이라는 건 이어져 있는 같은 인물들과 같은 주제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소설류들을 말하잖아요. 그런 징소리 연작 중에 하나로 고향 상실의 아픔과 실향민들의 한을 다룬 작품이다. 자, 여기까지 한 문장을 읽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제시해준 5가지의 정보를 찾아보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떤 정보가 나타났나요? 어디에 밑줄을 긋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났어? 밑줄 긋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돼. 어디? 선생님은 여기에 밑줄 긋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 고향 상실의 아픔과 실향민들의 한을 다뤘대.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찾아보세요 라는 정보 중에 뭐가 나온 거야 지금? 응? 인물이 나온 거야? 사건, 배경, 주제, 소재의 상징적 의미 중에 뭐? 네, 맞아요. 주제가 나온 거죠. 너무 땡큐야. 무슨 소설인지 읽어보지도 않았어. 나 처음 보는 소설인데, 근데 주제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고향을 잃어버렸어. 고향을 잃어버려서 아파하고 되게 고통스러워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을 거래. 그게 주제일 거래라는 걸 이미 알게 된 거죠. 됐죠? 그 다음 2번째 얘기 읽어볼게요.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로 등장하는 징, 어머나, 어머, 몇 번? 5번 얘기할 거구나, 5번. 그죠? 소재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금부터 설명해 주게 되겠네. 특히나 징은 중요한 소재일 수밖에 없어. 왜? 작품 제목에 말하는 징소리라고 나와 있네? 그러면 여러분 작품 제목을 보자마자 우리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아, 징이 이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할 거야. 나는 이 징이 갖고 있는 기능이나 상징적인 의미를 돋게 해야 돼 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기를 봤더니 보기에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잡고 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독해에 아주 중요한 팁이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징은 그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져 민중의 응어리진 아픔을 달래주었던 전통적인 농악기 중에 하나였다. 자, 징의 일반적인 기능 뭐였다? 민중의 응어리진 아픔을 달래줬대. 플러스야 마이너스 여러분? 징은 플러스의 기능을 원래 갖고 있었구나. 일반적인 기능을 설명했어요. 일반적인 플러스의 기능을 설명했어. 뭐라고? 민중의 아픔을 달래주는 기능을 했단 말이야. 징! 막 이렇게 울려 퍼지는 걸로 그걸 듣고 있는 민중들의 아픔을 이렇게 사그라들게 도와줬다. 그 얘기인 거지. 이 작품에서도 이 일반적인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는 걸 공동격 조사를 통해 보여줬네요. 주인공이 치는 징소리는 여러분 주인공의 이름 안 나왔어. 주인공의 이름이 안 나오고 그냥 정보만 나왔어. 정보. 무슨 정보 나왔어? 놓치지 말고 잡아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징을 치는 사람이야. 징을 치는구나. 이 주인공이 이름은 안 나왔는데 징을 치는 사람이라는 정보가 나온 거다. 그 얘기야. 근데 이 주인공이 징을 치면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실향민들,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요. 고향 상실의 한을 풀어주는 기능을 한대요. 이게 첫 번째야. 실향민들에게는 고향 상실의 한을 풀어줘. 뭐가? 징소리가. 또 실향민들,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도시인들도 나올 거래. 작품 속에 인물 나오고 있는 중이지. 자, 도시인이라는 이 인물들에게는 잊고 있던 고향에 대한 향수를 환기하는 기능을 할 거래. 이게 2번째. 보이시죠? 자,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 실향민들에게는 고향 상실의 한을 풀어주고 도시인들에게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던,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고향에 대한 향수를 환기하는 기능을 할 거래. 한편 주인공은, 자, 주인공은 어떤가 봅시다. 이게 3번이 되는 거죠. 주인공은 자신이 처한 징에 고향과 관련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된답니다. 그럼 여러분, 자, 3가지의 주체가 나온 거예요. 3종류의 주체. 첫 번째 주체 누구? 실향민들.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이 징이 상실의 한을 풀어줄 거래. 좀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기능을 하게 될 거라는 거지. 자, 2번째. 도시인들이라는 주체에게는 어떤 기능을 하게 돼? 고향에 대한 향수를 갑작스럽게 생각나게 해줄 거다. 그 얘기야.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주체가 주인공이 되겠다. 주인공에게는 자기가 치는 징과 관련해서 고향이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될 거래요. 근데 그게 의미가 뭔지는
안 나왔어.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되겠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저 여러분, 자 이렇게 보기가 나왔단 말이지. 이렇게 보기가 나온 상태로 어떤 정보들이 찾아졌다. 주제 찾을 수 있었다. 또 주인공과 관련된 정보 나왔다. 중요 소재의 상징적인 의미가 나왔다.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선택지들을 좀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선택지들이 여러분 보기랑 충돌하거나 보기가 말하고 있지 않은 전혀 딴 얘기를 하는 선택지들이 보여요. 그러면 그게 정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본문을 안 읽고도 보기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다 그 얘기예요. 이걸 선생님이 매번 수능 때마다 한번 해봐요. 일부러 보기가 나오면 본문을 일부러 안 읽는 거죠. 본문을 안 읽고 보기를 그냥 무턱대고 풀어보는 거야. 선생님은 뭘 실험해보고 싶은 거냐면 올해 수능에서도 그런 문제로 보기 문제가 활용이 됐는지를 실험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풀어보면 여러분 놀랍게도 수능에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문제가 풀려나갑니다. 다시 말하자면 보기 문제는 본문이랑 매칭해서 말하자면 3자 대면이라고 설명하는데 보기랑 선택지랑 본문 세 개를 같이 묶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 유형보다는 보기랑 선택지 양자 대면을 통해서 답이 풀려나가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거의 어느 정도 되냐면요. 한 70% 정도. 70% 정도는요 그냥 그렇게 문제가 풀려요. 그럼 여러분이 선생님 지금 본문 안 줬어요? 본문 안 주고 그냥 보기만 봤단 말이지. 보기만 본 상태에서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들을 한번 같이 봅시다. 문제가 풀려나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자, 한번 해봅시다. 방울제 사람들이 멈출 줄 모르고 밤새워 자진몰이를 울려댄 것은 징소리를 포함한 농악소리가 고향을 떠나야 하는 방울제 사람들의 아픔을 달래주었기 때문이겠군. 여러분, 방울제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래. 그럼 이 사람들은 실향민들이 되겠네. 그럼 이 실향민들의 아픔을 달래준다라는 거, 고향 상실의 한을 풀어준다, 응어리진 아픔을 달래준다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 그러니까 1번 선택지는 맞는 선택지다? 네, 맞는 선택지가 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보기랑 너무 연결이 잘 된 거야, 1번. 됐죠? 2번 보십시다. 칠복이 옥상에서 징을 머리 위로 힘껏 축히 올려 징소리가 멀리 퍼져나가도록 한 것은 와우! 자, 보기랑 연결합시다. 얘가 주인공이구나. 왜? 보기에서 정보 얻었잖아. 주인공 뭐 하는 사람이다? 징을 치는 사람이다. 그런데 칠복이라는 사람이 징을 치고 있다 그랬으니까 주인공이 된 거죠. 징소리와 함께 자신의 한을 분출하여 응어리진 아픔을 달래려고 한 것이겠군. 자, 징소리와 함께 자신의 한을 분출해서 응어리진 아픔을 달래려고 했다. 주인공에게는 자신이 처한 징의 고향과 관련해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다 그랬고 이 칠복이라는 주인공은 아무래도 민중인 것 같다. 그지? 그렇게 얘기하자면 뭔가 아픔을 달래는 민중의 모습 속에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이 징을 울리는 것은 그렇게 자기의 한을 분출하면서 동시에 아픔을 달래려고 한 것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보기랑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오케이 괜찮아. 뭐 본문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게 살짝 글쎄 칠복에게 정말 이런 것일까? 궁금한 사람들은 살짝 세모 체크해놓고 본문 찾아가 봐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여러분 보기랑 매칭했을 때 칠복은 징을 치고 있는 사람이고 징은 민중의 응어리진 아픔을 달래는 소재니까 이 사람도 민중일 거고 그러면 이 민중인 이 칠복이가 하는 징소리도 아마 이런 아픔을 달래려는 의도가 있었겠지. 이렇게 연결이 너무 잘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리고 3번으로 넘어가요. 옥상에 올라온 구경꾼들을 보고 칠복의 부녀가 더욱 신바람이 난 것은 본문 설명인가 봐. 뭔지 모르겠어. 일단 있나 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칠복이가 이거 주인공이죠. 주인공 칠복이 고향을 잃은 칠보증권 사람들에게 평소 연민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겠군. 여기 좀 글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칠보증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증권사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보기랑 연결한다면 도시인들이겠죠. 도시인들이었고요. 보기에서는 무슨 얘기만 했냐면 도시인들이 징소리를 들어. 칠복이가 울리는 징소리를 듣겠지 아마도. 그지? 그렇게 됐을 때 뭐다? 잊고 있었던 고향을
다시 되살리는 그런 기능을 징소리가 하게 된다라는 얘기까지만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주인공은 징에 고향과 관련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도시인들과 징을 뭔가 연결해서 그 도시인들에 대한 어떤 정서를 드러내거나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이 뒤에 있는 평소 연민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보기에 있었다 없었다? 보기에 없는 거죠. 보기에 없는 내용이 나온 거야. 칠보기가 평소 연민을 도시인들에게 느끼고 있었는지 알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3번 선택지가 보기와 밀착되어서 나왔다면 예를 들자면 이 7번 증권 사람들이 고향을 환기했다 뭐 이렇게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나와줘야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논리적으로 연결이 살짝 떨어지는 선택지가 나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4번을 가십니다. 7번 증권 건물 안에 사람들이 징소리를 듣고 저마다 숙연해진 것은 자 7번 증권 사람들 누구다? 도시인들이다. 이렇게 보기랑 연결해서 바꿔줄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7번의 징소리가 고향에 대한 향수를 환기했다. 여러분 여기 있었어. 그죠? 그럼 4번은 너무 적절한 선택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됐죠? 5번. 칠복이 잃어버린 징에 징을 잃어버렸네 세상에. 칠복이 주인공이었고 특별히 집착한 것은 그 징소리 속에 고향을 상실한 방울제 사람들이 아픔과 한이 담겨있다고 믿었기 때문이겠군. 여러분 요 문장은 보기에 뭐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문장이죠. 칠복이 자신이 처온 징에 고향과 관련해 특별한 의미, 다시 말해 고향을 상실한 방울제 사람들의 아픔과 한이 담겨있다고 그렇게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라는 거랑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도 너무 오케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이 3번이 나오게 되는 과정을 겪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본문을 안 주고 문제만 주고 보기를 선생님이 이렇게 같이 충분히 설명했어. 자 우리가 보기에서 이러이러한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었어. 이건 주제고 이거는 상징적 소재의 기능이네.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상징적 소재가 세 개의 주체들 세 부류의 주체들에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다 정리를 자세하게 한 거야. 그래 놓고 너네들이 한번 1번부터 5번까지 읽어보고 풀어봐. 그랬더니 여러분 고1 학생들이 다들 3번이 답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잡아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수능에서도 70% 정도는 문제가 풀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능은 한 문제 한 문제가 너무 중요하고 더군다나 이건 3점짜리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에 가서 문제를 풀 때는 보기랑 본문이랑 매칭해서 보기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았거나 보기에서 논리적으로 좀 모순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거를 좀 찾아내고요. 그걸 찾아낸 다음에 이렇게 좀 연필로 체크한 다음에 본문에서 확인을 들어갈 필요는 있겠죠. 네. 아무튼 자 보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렇게 풀려간다라는 거 정리 잘 하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고3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거를 또 잡아내는 친구도 있었냐면 이런 걸 잡아내는 친구도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3번 선택지에 이런 오류들도 보이는 거지. 고향을 잃은 이라는 단어가 보이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고향을 잃어버렸다는 건 실향이잖아. 실향. 그런데 칠보증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 네, 도시인들이었죠. 도시인들이니까 실향민들은 아니었다. 그 얘기인 거지. 여기는 지금 보기에서는 아주 엄밀하게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과 고향을 잊고 살고 있는 도시인들을 구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섬세하게 잡아낸 친구들은 또 곧바로 3번이 답이에요. 이렇게 잡아내기도 했습니다. 꼼꼼한 친구들은 그것도 역시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보기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풀어내는지 여러분들 감 오셨나요? 네, 현대소설에서 잡고 가야 되는 정보들 정리하시고 보기를 어떻게 읽고 본문이랑 어떻게 매칭하는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문제 하나만 더 볼까요, 여러분? 문제 하나만 더 보죠. 네, 32번 문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개념이 어떻게 선택지로 녹아있는지, 문장 형태로 녹아있는지를 선생님이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역시 A와 B 뭔지 볼 필요 없고요. 그냥 여기서는 선생님이랑 좀 개념만 정리하고 가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자, 1번 선택지 먼저 볼 겁니다. A와 달리 B에서는 한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을 다각적으로 묘사하여 서사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 자, 이런 말이 나왔어. 선생님 보고 싶은 건 이거야. 다각적이라는 건 여러 각도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 각도로 묘사했대.
묘사가 뭘까? 여러분, 묘사가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여전히 있어요. 묘사가 뭔지 오늘 선생님이랑 정확히 잡고 갈 거야. 그리고 묘사를 했을 때 서사의 진행이 지연이 되는지 요것도 좀 궁금하다. 서사의 진행이 지연이 될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개념일까? 요거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다시 색깔을 하얀색으로 좀 바꿔서 필기해 봅시다. 여러분, 묘사는 뭐예요? 묘사는요, 뭐냐면 예를 들자면 이렇게 했었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면, 얘들아, 선생님을 한번 묘사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선생님이 어제, 그제 수업을 했는데,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 원피스,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근데 한 친구한테, 얘들아, 선생님을 한번 묘사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그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먼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훑어. 선생님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훑은 다음에, 머리가 길고요. 머리를 염색했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있고, 수업이었으니까 흰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계세요. 입고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손가락에는 뭐 반지를 끼고 있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묘사예요. 다시 말해, 묘사에서는 시각적인 인상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라는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머릿속에 특정 형태가 그려질 수 있도록 설명하는 방식이야. 설명하는 방식.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묘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묘사에는 대표적인 게 이렇게 아까 어제 이제 선생님을 어떤 친구가 했던 것처럼 외양을 묘사해 줄 수도 있고 또 행동을 묘사할 수도 있고 또 배경을 묘사해 줄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묘사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묘사가 일어날 때 서사의 진행은 과연 지연이 될까?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 거죠. 서사의 진행이라는 게 그럼 뭘까? 자, 두 번째 개념입니다. 서사의 진행이라는 건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선생님 질문해 봤더니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대충 아이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서사의 진행이라는 걸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이 되는 거야. 앞으로 나아가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지. 우리 학교에서 싸움이 벌어졌어.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막 서로 달려들고 막 책상이 박살이 나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선생님들이 달려오고 막 경찰서에 누구는 전화하고 있고 막 이런 거야. 그걸 내가 이렇게 보고 그걸 전달하는 거죠. 내가 서술자가 되어서 그걸 전달하고 있을 때 여러분 거기에는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막 갈등이 격화가 되고 막 말다툼이 일어나고 막 이런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던 내가 이렇게 교실 안이었다고 쳐보자. 교실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창문이 보인 거지. 창문을 이렇게 봤더니 갑자기 파란 하늘이, 눈부시게 파란 하늘에 구름이 동동동동 떠가는 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걸 한 문장 정도 묘사로 넣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묘사가 일어난 그 순간에 사건은 진행이 됐을까요? 정지가 됐을까요? 물론 거기서는 사건이 계속 진행이 되어가고 있었겠지만 서술자가 전달하고 있는 적어도 그 본문 안에서는 사건은 여러분 정지한 거야. 사건은 정지했고 그냥 독자는 그 묘사를 또 따라가고 있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파란 하늘에 구름이 동동 떠 있는 모습으로 갑자기 시선이 쏠렸다고. 그리고 그 묘사를 바라보고 그걸 묘사했다고. 그 배경을. 그랬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 교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자체는 정지가 된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묘사가 일어날 때는 여러분 기억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 빨강 펜으로. 묘사가 일어날 때는 사건 진행은 어떻게 된다? 사건 진행은 지연이 되는 효과가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정리하고 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묘사랑 서사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어떤 상관관계로 엮여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고 가셔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2번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요거는 좀 지우고 네, 2번 보시죠. B와 달리 A에서는 사건에 개입하고 있지 않은 인물의 시선을 통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선생님은 요게 딱 눈에 보였어요. 시선. 특히 이 단어. 시선이라는 단어 그리고 전달이라는 단어가 딱
눈에 보였어요. 아, 여러분들도 좀 감이 오시나요? 시선을 통해 전달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소설에 필요한 개념이 있는 거죠. 소설의 어떤 개념? 여러분? 네, 맞아요. 시점이라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하다. 시점 문장이구나 라는 걸 캐치하는 거. 그게 고등교과 과정에서 여러분 익혀야 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선. 여러분, 그게 바로 뭔 거야? 시점인 거야. 시점. 보는 점인 거지, 보는 점. 보는 점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시점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선택지에 시선이란 말이 나왔으면 아, 시점 선택지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보는 점이 자, 보는 점이 작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런다? 1인칭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1인칭일 경우에는 보는 점이 작품 안에 있기 때문에 서술자가 작중 인물인 나로 등장하게 된다라는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완벽하게 이해가 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는 점이 작품 밖에 있는 경우가 있죠. 작품 밖에 있을 경우엔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 3인칭 시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서술자가 작중 인물이 아닌 거죠. 작중 인물 나가 아니다. 작품 밖에 있는 어떤 존재다. 라는 게 3인칭 시점이다. 기본적으로. 라는 걸 이해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1인칭이 여러분 주인공 시점과 관찰자 시점으로 나눠요. 그죠? 주인공은 나가 나의 이야기를 해. 그리고 관찰자는 나가 주인공을 관찰해서 전달해. 요게 이제 1인칭 주인공과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차이가 되는 거고, 어쨌거나 나가 등장해서 내 생각을 이야기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시점이야? 얘는 주관적인 시점이다. 라는 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3인칭으로 넘어가게 되면 3인칭에 다시 또 두 가지의 시점이 있는 거죠. 3인칭 전지작가 시점이 있고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지작가 시점은 여러분 다들 알고 있죠. 작품 밖에 모두 알고 모두 전달하는 서술자가 있는 거야. 그런 서술자가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 네, 그런 시점을 우리가 3인칭 전지작가 시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찰자 시점은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것만 전달하는 시점이 되는 거죠. 됐죠? 이게 이제 3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자, 이거 기본적으로 이 시점들은 3인칭 시점들은요. 작품 바깥에 작품 세계가 있으면 그 작품 바깥에 어떤 신적인 위치에 서술자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객관적인 시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객관적인 시점인데 거기 이 네 가지 시점이 주관과 객관 사이의 스펙트럼이 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요거를 가지고 주관 객관의 스펙트럼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다 그 얘기야. 자, 보세요. 이쪽이 가장 주관적인 시점인 거고 여기로 가면 가장 객관적인 시점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요 네 개의 시점, 1인칭 주인공 관찰자, 3인칭 전지작가 관찰자, 요 네 개의 시점을 가지고 주관 객관을 한번 갈라보자라는 얘기지. 그러면 가장 주관적인 시점은 뭐가 되겠다?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1인칭 주인공이 되겠다라는 걸 쉽게 짐작할 수 있죠. 왜? 내가 내 입장에서 내 얘기를 하니까 가장 주관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됐죠? 자, 역시 주관적이긴 해. 내 생각을 드러내긴 하지만 조금 객관적으로 조금 이동해 버리는 게 뭐야?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될 거야. 왜냐하면 이거는 내 얘기를 하니까 주관적이긴 한데 내가 내 입장에서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다른 제3자를 바라보면서 남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조금 객관성이 확보가 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주관과 객관의 스펙트럼 상에서는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객관적인 시점, 가장 객관적인 시점 뭐냐? 3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겠죠. 왜? 그냥 객관적으로 얘는 관찰한 것만 전달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시점이란 말이야. 그리고 내 생각을 드러내는 어떤 작중 인물이 존재하지 않아. 작중의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가장 객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설 지문을 읽다가 문제를 푸는데 선택지에 객관적, 관찰 이런 게 대단히 많이 포인트로 잡혀있다 했을 때는요. 요건 3인칭 관찰자 시점을 얘기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 소설에 많을까요? 많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은 거지.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 인간은. 이 작가는 어떻게든 서술자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노출하게 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인간이 좀 그렇죠. 그죠? 아니, 닦아놓고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없다면, 내가 의도하고 있는 주제를 전달할 수 없다면 소설을 왜 쓰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주 실험적일 경우만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지 않다? 모든 교과 과정에는 정말 드물다라고 좀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2020년생 지금 여러분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올해 수특의 전상국의 동행이란 소설 정도가 그나마 뭐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봐줄만 해 라는 소설로 분류가 되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연결해서 다시 계속 갑시다. 객관적이긴 해 기본적으로 객관적이긴 한데 주관으로 살짝 이동해야 되는 시점이 또 하나 있는 거죠. 그게 뭐냐? 3인칭 전지작가가 되는 겁니다. 3인칭 전지작가는 왜 객관이긴 한데 주관으로 살짝 이동하냐면 작품 밖에서 객관적인 위치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서술자가 못 참아. 그걸 못 참고 작품 속으로 훅 들어오는 거죠. 작품 속으로 훅 들어와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야? 서술자 개입을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편집자적 논평을 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 개입이라는 건 여러분 주의하고 가야 되는 개념이야. 이거는요. 서술자가 작중 인물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심리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인물이 주체가 아니고 철저히 서술자가 주체야. 서술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정서, 해석, 평가를 개입하는 겁니다. 작품 속에 누가 작품 밖에 있어야 되는 서술자가 그걸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서술자 개입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서술자가 그냥 안에 있었다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서술자 개입이라고 설명하진 않겠지. 그러니까 서술자 개입이라는 건 여러분 철저하게 어느 시점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다. 전지작가 시점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 주관적인 정서를 막 하는 거야. 아니 뭐 누군가가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렇게 행동하면 효녀라고 볼 수 있겠어? 뭐 이런 식의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하게 되는 거 그거를 서술자 개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서술자 개입 같은 게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주관과 객관의 스펙트럼 상에서는 3인칭 전지작가 시점은 관찰자 시점에 비해서 살짝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설명까지 여러분들한테 드린 겁니다. 자,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선생님이 시점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설명해 본다면 1인칭 시점 같은 경우 1인칭 시점 같은 경우는 분명한 한계가 있죠. 어떤 한계가 있어요? 작중 인물이 서술자이기 때문에 타인의 심리, 정서, 생각 몰라요. 서술자가. 그냥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야. 몰라. 얘기를 못 해주는 거죠. 반면에 3인칭 관찰자 시점 여러분 3인칭 관찰자 시점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것만 전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다 인물의 내면 심리는 잘 안 드러나요. 잘 안 드러나는데 얘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일부러. 3인칭 관찰자 가장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기 위해서 인물의 심리를 일부러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런 차이점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바로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은 사실은 언제 배우는 개념이에요? 중학교 때 이미 배운 개념이죠. 근데 이 개념을 대학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우리가 공부를 굉장히 정확하게 제대로 하고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 시점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정리된 친구들이 2번 선택지를 봤을 때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이겠죠. 그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2번 선택지를 봤을 때 주목해야 되는 건 이거가 되는 겁니다. 사건에 개입하고 있지 않은 인물. 그럼 여러분 인물의 시선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뭐로 가는 거야? 1인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3인칭이 아닌 거죠. 인물의 시선이기 때문에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했다? 그러면 이건 관찰자 시점을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잡을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신 거죠? 만약에 사건에 개입하고 있지 않은 인물이라는 요 표현이 없었다면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그럼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갈 수도 있죠.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여러분, 요렇게, 이건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설명하는 선택지야 라고 잡은 상태에서 본문을 보잖아요. 본문에 서술자가 안 나와요. 3인칭 시점인 거지. 그렇게 되면 2번은 그냥 바로 지워버리면 되는 선택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정답은 3번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본문을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4번, A와 B는 모두 과거와 현재의 사건을 교차. 자, 여러분 교차라는 말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 교차는 뭐예요?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니까 현재에서 시작이 됐으면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오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교차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A와 B에 그런 게 둘 다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답이 안 되게 됐고요. 어쨌건 이제 교차라는 개념 좀 알고 가라 라는 얘기고요. 마지막 5번입니다. A와 B는 모두 서술자의 추측이 포함된 요약적 진술로 사건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선택지가 나왔습니다. 개념이 정리가 잘 돼 있는 친구들은요. 역시 이걸 읽는 순간, 요것도 개념을 녹아냈구나. 개념을 녹여놓은 그런 선택지구나 라는 걸 읽을 수 있습니다. 무슨 개념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은? 무슨 개념? 네. 무슨 개념이 생각나야 되냐면요. 인물, 사건, 제시, 방법이 라는 개념이 생각이 나야 되는 겁니다. 인물, 사건, 제시 방법의 두 가지 종류,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가 있죠. 간접 제시가. 직접 제시는 여러분, 서술자가 인물이나 사건에 관해 직접 말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직접 제시를 여러분 말하기라고도 하고요. 자, 서술자가 말하는데 그 말하는 거에 따라서 뭐 설명 또는 해설을 해줄 수도 있고 또는 뭐 특정한 어떤 대상을 분석을 좀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 제시할 때 이 서술자가 굉장히 많이 해주는 게 뭐냐면 요약을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건을 시간의 흐름을 확 압축해버리는 거지. 그런 요약책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직접 제시를 요약적 제시라고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서술자가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주관적 제시 방법이 된다라는 것까지. 선생님은 학원에서 친구들한테 이 개념을 설명해 줄 때 유의어까지 암기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유의어를 암기해 놓고 가면 선택지를 읽어낼 때 도움이 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 예를 들자면 여기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지. 요약적, 압축적 이런 말이 나왔을 때 5번 선택지는 여러분 뭘 설명하는 선택지구나. 응? 이 개념 중에 뭐를 지금 직접 제시가 뭐라 그랬어 여러분? 요약해 주기도 한다. 그래서 요약적 제시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요약적 진술 압축적 이랬으니까 요거는 직접 제시를 설명하고 있는 제시를 설명하는 선택지구나 라는 걸 바로 체크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야. 유의어를 직접 제시, 유의어를 이렇게 연결해 놓고 있을 경우에 참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심지어는 어떤 문제도 옛날에는 봤냐면 요 용어들 있죠. 뭐 말하기, 설명, 분석, 요약, 주관, 직접 이런 용어들이 선택지 안에 다 풀어져 있는 거야. 그냥 1번에는 직접이 나오고 2번에는 요약이 나오고 3번에는 분석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풀어져 있는 거지. 그리고 선택지 하나만 간접 지시와 관련된 용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쓱 훑어서 답이 바로 나오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유의어를 반드시 암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암기해 놓고 가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자, 어쨌거나 직접 제시 다시 돌아가 본다면 서술자가 직접 말해주는 방식이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간접 제시 정리해 봅시다. 간접 제시는요, 서술자가 인물을 독자 앞으로 쑥 밀어요. 그래서 인물의 외양이나 행동을 묘사해줘. 아까 묘사는 설명드렸어요. 어떤 설명 방식인지 묘사해주고 그리고 대사를 보여줘요.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이 인물이나 사건에 관해 간접적으로 추측하게 해주는 방식이에요. 추측하게 해주는 방식을 간접 제시다. 왜냐하면 서술자가 직접 해주는 게 아니라 인물을 통해서 말해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간접 제시를 여러분 유의어로 보여주기. 뭘 보여준다 그랬어? 외양이나 행동이나 대사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그 얘기야. 그리고 이게 마치 연극 같잖아. 그죠? 연극도 우리가 가서 관객으로 이렇게 앉아있으면 배우들의 외양을 보게 되고 어떤 옷을 입었는지 뭐 이런 것도 보기도 하고 행동도 보고 대사를 보잖아. 그러면서 아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추측하게 되는 거죠. 관객으로. 근데 독자가 마치 관객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극적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런 특정 장면을 툭 던져줬어. 장난적이다. 그리고 던져주고 자기가 자기 생각을 안 얘기해줬네. 객관적으로 니네가 알아서 판단해 라고 얘기했으니까 객관적인 제시다. 라고까지 유효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32번 문제로 제가 가지고 온 거 수능 완성의 5차 모의고사 있는 32번 문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소설의 문제인데 이 문제 안에 이렇게 개념들이 녹아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학에서는 이런 기본 개념들은 좀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정리해 놓고 기억하고 완벽하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문장 형태로 풀어지든지 잘 정리하고 갈 수 있겠다.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까지. 그래서 요거는 직접 제시를 설명하는 선택지야 라는 것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잡아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이거지. 펜을 바꾸려고 그랬어 지금. 펜을 바꿔놓고 보자 이거야. 그러면 1번에 보면 묘사. 2번에는 그런 게 없었구나. 3번에 묘사.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요약.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은 1, 2번이랑 3번은 조금 충돌하게 5번은 충돌하게 1, 3번과 5번이 충돌하는 선택지라는 걸 우리가 좀 잡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아보면서 자꾸 묘사라는 단어들을 썼는데 5번 하나만 요약이라고 썼네. 그래서 요거만 직접 제시와 관련된 선택지고 나머지는 간접 제시와 관련된 선택지니까 얘는 좀 적절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겠다라는 판단을 여러분들이 또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본문으로 가보면 A와 B에 다 묘사가 사용이 되어 있어요. 간접 제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A와 B를 읽어보고 정답이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5번은 처음부터 지웠어야 되는 선택지가 그래서 되는 거예요. 본문 안 봤어도 그렇다 그 얘기야.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개념을 좀 정리해 놓고 가면 선택지를 읽어내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보기 읽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다 지워졌네. 네, 보기 읽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보기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면 여러분 그거를 그냥 머릿속에 지우면 안 되고요. 그게 마치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것처럼 나한테 어떤 방향을 지시하는 그런 지침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양상실이 아픔과 한을 다루고 있고 칠복이는 주인공으로서 징을 치는 사람이고 이 칠복의 징소리가 실향민들에게 도시인들에게 그리고 칠복이에게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지를 나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독해할 거야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본문 독해가 이루어지면 훨씬 더 읽는 속도도 빨라질 수 있고 포인트를 잡아서 잘 독해가 이루어지면서 문제도 동시에 잘 풀어내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기를 참조하는 독해가 있다라는 거 그걸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오늘 배웠던 개념 같은 경우는 소설 문제에서는 거의 출제가 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해두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